로마의 전통상 독재관은 위기가 끝난 뒤 즉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카밀루스는 갈리아군이 철수한 후에도 독재관직을 유지했다. 그에게는 로마의 재건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남아 있었다. 카밀루스는 먼저 신들과 관련된 문제부터 해결했다. 그는 적군이 점령했던 모든 신전을 복구하고 속죄의식을 진행하여 신들을 달래고자 했다. 모든 종교적 의무를 완수한 후에야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호민관들은 폐허가 된 로마를 버리고 베이로 이주하는 것이 낫다고 예전처럼 평민들을 선동했다. 이에 카밀루스는 폐허가 된 로마를 떠난다면 이는 곧 패배와 치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연설을 펼쳤다. 그의 연설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이주 논의는 중단되었다. 드디어 로마 시민들의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다. 국가는 공공비용으로 지붕용 기와를 제공했다. 시민들은 건축에 사용할 돌과 나무를 자유롭게 채취해도 되었다. 단 1년 이내에 집을 완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다. 모두 서둘러 집을 짓느라 거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겨를이 없었다. 각자 원하는 빈터에 무질서하게 건물을 지었다. 이로 인해 로마의 고대 하수도들은 공공도로 대신 개인 주택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도시 구조도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혼잡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재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카밀루스는 독재관직을 내려놓았다. 로마는 한동안 지도자가 없는 공백기를 맞았다. 이 시기 시민들은 오직 도시 재건이라는 목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때 호민관 가이우스 마르키우스가 퀸투스 파비우스를 고발했다. 퀸투스가 갈리아와의 협상 중 외교 사절로서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이유였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갈리아인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퀸투스는 재판 전에 사망했는데 자살로 추정된다. 외부의 적들은 로마가 회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볼스키족이 로마를 멸망시키려 들었고 에트루리아에서도 음모를 꾸몄다. 게다가 오랜 동맹인 라티움과 헤르니키조차도 로마를 떠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로마인들은 적의 증오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경멸까지 받는 처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기가 찾아오자 로마는 다시 카밀루스를 독재관으로 선출했다. 그의 부관인 기병대 사령관으로는 가이우스 세르빌리우스 아할라가 임명되었다. 카밀루스는 청년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베이를 방어하게 하고 또 한 부대는 로마 시내를 지키도록 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라누비움 근처에서 볼스키족을 공격했다. 볼스키족은 갈리아인들에게 로마 청년들이 거의 전멸했을 것으로 믿고 경시하는 태도로 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카밀루스가 지휘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빠졌다. 그들은 진영 주위에 토루를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카밀루스는 화공으로 맞섰다. 나무더미에 불을 지르자 강풍이 적진 쪽으로 불어 볼스키족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곧 진영은 함락되고 볼스키족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카밀루스는 승리 후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다. 평소 인색한 성격과 달리 뜻밖의 관대한 처사의 병사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어 에퀴족과 에트루리아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로마의 건재함을 증명했다. 재건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불과 1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카밀루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들이 새롭게 선출되어 로마를 이끌었다. 외부 부족들의 침략이 계속되어 군사 호민관들은 군대를 나누어 여러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다.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도 새로 유입된 시민들로부터 4개 부족이 추가되어 로마의 부족 수는 증가했다. 카밀루스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으로서 큰 전투를 지휘하며 사실상 독재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적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카밀루스는 로마의 재건 과정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쳐 제2의 건국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정확한 몰려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늙어서도 로마에 헌신하던 중 전염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갈리아군이 물러가고 나서 약 5년이 지난 기원전 385년 무렵 로마가 독재관 체제로 외부에서 전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전장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한 백인 대장이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귀족 출신인 마르쿠스 말리우스가 목격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채무자를 막아섰다. 이어 군중 앞에서 그 빚을 직접 갚아주었다. 백인 대장은 자신을 구해준 말리우스를 평민의 아버지라며 찬양했다. 군중들도 몰려들어 말리우스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말리우스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요 재산인 베이이 영토의 농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로마 시민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중 누구도 빚으로 인해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군중은 열광했다. 그는 금방 평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말리우스는 더 나아가 귀족들이 공공토지를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급기야 귀족들이 갈리아족으로부터 되찾은 금을 숨기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그 숨겨진 금이 공개되면 평민들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선동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들의 관심은 숨겨진 금의 소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말리우스는 이를 바로 밝히지 않고 적절한 때에 알려주겠다라며 군중의 기대감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따라 그의 발언의 진위 여부에 따라 민중의 환호 또는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원로원은 전선에 있던 독재관을 급히 소환했다. 독재관은 로마로 돌아오자 즉시 원로원 회의를 열었다. 이어 말리우스를 재판장으로 소환했다. 말리우스는 수많은 추종자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원로원 의원들과 평민들이 서로 마주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독재관과 말리우스 사이에 한동안 진실 공방전이 벌어졌다. 마지막에 독재관은 말리우스에게 귀족들이 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누명을 씌운 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압박했다. 말리우스는 이 질문에 침묵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투옥에 많은 평민이 상복을 입고 애도하며 감옥 입구에 모여들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원로원은 이를 진정시키려고 토지를 분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폭동의 조짐까지 보이자 원로원은 일단 말리우스를 석방했다. 다음 해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은 모두 귀족 출신으로 선출되었다. 석방된 말리우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평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로마 역사상 최초의 귀족 출신 평민파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는 연설에서 독재관과 집정관을 모두 타도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원로원은 말리우스를 단순한 선동가 이상의 국가적 위협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평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그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했다. 말리우스는 왕권을 노렸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공식적인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재판 당일 평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말리우스가 상복을 입고 홀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곁에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 단 한 명의 귀족도 없었다. 이는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그만큼 그가 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재판 과정에서 말리우스는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 왕권을 노렸다는 명확한 범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약 400명의 평민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일과 빚으로 채권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아준 일들이 밝혀져 칭송받았다. 그러나 말리우스는 결국 왕권 음모죄로 처형되었다. 그는 살아서는 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사후에는 평민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리키니우스 법과 평민 집정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